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 사학과에서 이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한명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마는 기본적으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은 정확히 1636년 12월 9일 날 시작되어서 이듬해인 37년 1월 30일 날 끝난, 길게 봐도 2달이 채 안 된 굉장히 짧은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조선은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겪기 수십 년 전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이미 겪은 바 있습니다. 자, 임진왜란은 보통 우리가 몇 년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7년. 예, 맞습니다. 7년 전쟁이죠. 자, 그런데 이 2달 남짓밖에 안 된 병자호란이 사실상 7년이나 이어졌던 임진왜란보다 이 정신적으로는 그 충격이 오히려 더 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2달밖에 안 된 전쟁이 7년 전쟁보다 더 충격이 컸을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전쟁에서 조선 국왕 인조가 이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애초에 이 조선 국왕과 조정은 만약에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조정을 서울에서 이 강화도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런 애초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12월 9일 날 압록강을 건너와서 의주에 도착했던 청군 김하대가 지금 서울의 녹번동 부근에 나타난 것이 12월 14일 오전이었습니다. 불과 5일 만에 달려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발군의 기동력을 가진 청나라의 김하대를 명나라와 조선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철기라고 불렀어요. 강철할 때 철자에다가 말기자죠. 그러면 철기라는 말은 뭔 뜻이 되겠습니까? 강철 같은 김하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말 자체를 잘 다루고 이 말 자체가 잘 달릴 뿐만 아니라 말 위에서 칼이나 창을 휘두르고 이 활을 쏘는 솜씨가 또한 어렸을 때부터의 오랜 훈련 때문에 일품이었기 때문에 사실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조총이나 화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전에서 청나라 철기를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국왕 인조는 할 수 없이 강화도를 포기하고 이 올림픽공원 이 부근에서 별로 멀지 않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던 거죠.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이 서울 경기도 일대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이자 요새로서 활용되어 온 곳이 이 남한산성인데 이 남한산성에서 송파나 잠실 쪽을 쳐다보면 이게 경사가 50도가 넘기 때문에 이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내려서 이게 얼어붙으면 제 아무리 청군이 강군이라고 하더라도 이 남한산성을 돌파해서 함락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조선이 애초부터 모든 전쟁 준비를 강화도로 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 강화도에서 남한산성으로 대상지가 바뀌었을 때는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인 12월 15일부터 청군의 포위가 시작되는데 청군이 다 내려왔을 때 병력이 대충 14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남한산성의 조선군은 얼추 14,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병력이 적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14,000명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식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45일에서 6일 정도가 지나면 이 군량이 전부 고갈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이미 12월 말에 나왔죠.
거기에 겨울이니까 뭐가 제일 문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살벌한 추위에 병사들을 저 성 위에 올려서 보초를 서게 하니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온 몸과 다리에 손발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심지어는 손과 발을 절단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처한 병사들이 속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원병이 차단된 상황에서 악전 고토하다가 인조는 결국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지 45일 만인 1637년 1월 30일 날 이 남한산성의 서문이라고 하는 곳을 나와가지고 바로 지금 삼전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삼전도가 지금 어디냐 하면 송파 쪽으로 가다 보면 석촌호수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석촌호수 옆에 지금 옛날 삼전도 비석을 그 자리로 고증을 해서 옮겨 놓았죠. 자, 인조실록에 보면 인조가 항복하는 장면은 대단히 처참합니다. 자, 인조는 서문에서 나와서 말도 타지 못한 채 삼전도로 걸어와서 청나라 황제 태종에게 3번 큰 절을 올리고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씩 다시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이른바 삼배구고도라고 하는 가장 치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절을 마친 다음에 이 청나라 황제는 이제 인조로부터 항복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승전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승전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풍악을 울리고 술을 돌리고 음식을 떠들썩하게 나눠 먹으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활쏘기 시합을 시키죠. 그래서 오후 3시가 지나서야 이 청태종은 행사를 파하고 자기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고 인조에게 이제 궁궐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허락이 떨어집니다. 자, 인조는 이제 이 삼전도에서 이 강을 건너기 위한 배를 타게 되죠. 자, 지금이야 그 부근에 강이 보이지 않지만 옛날 한강의 지형이 바뀌기 전에는 이 서울로 들어가려면 송파 여러분 아시죠? 바로 송파에서 배를 타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조가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장면을 묘사한 인조실록의 기록 또한 대단히 처참합니다. 배에 오르는데 어떤 신하는 왕보다 먼저 타겠다고 왕의 옷자락을 잡아 끄는 자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전부 정신이 빠진 상태에서 배에 올라서 바로 잠실벌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인조가 이제 창경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마에 오르고 청나라 군사들이 인조를 호위하는데 그 겨울에 잠실 벌판 곳곳에 호곡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누가 소리를 질렀냐면 바로 이 전쟁이 시작된 와중에 서울 주변에서 청군에게 사로잡혔던 포로들 약 1만여 명이 잠실 벌판에 바로 수용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은 이제 청군에 의해서 심양으로 끌려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국왕이 서울 도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인조실록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시고 과연 어디로 가십니까? 진짜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이렇게 일제히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항복한 군주이자 청태종을 섬기기로 했던 인조는 그 포로들을 구출해낼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었죠. 그저 마음이 괴로워서 이 호곡 소리를 못 들은 척하면서 서울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자, 보통 이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가 삼전도에 내려와서 청나라 태종에게 치욕적인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재조명해야 되는 것은 인조가 항복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참혹한 전쟁을 통해서 인조 이외에 다른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체험을 했는지 그걸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전쟁과 비극이 한반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청태종은 인조에게 항복을 받은 직후에 다짐을 받아냅니다. 뭔 다짐이냐 하면 내가 이번 원정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은 예외 없이 다 만주의 심양으로 끌고 간다. 만약 이 끌려가는 포로들을 되돌려 받고 싶으면 나중에 우리 신하들하고 적정한 협상을 해서 몸값을 치른 다음에 도로 데려가는 거는 허락하지만 만일 단 한 발짝이라도 만주 땅을 밟은 다음에 조선으로 도망쳐오는 포로가 있으면 인조 그대가 도로 붙잡아서 우리한테 보내줘야 된다. 이런 조항의 다짐을 받아냅니다. 자, 당시 청나라는 기본적으로 명나라하고 한참 군사적 대결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명나라에게 연전연승하고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명나라에 비해서 너무 인구가 적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피땀 흘려 얻어낸 포로들을 그냥 공짜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45일간 농성하고 있을 때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는 아주 처참한 포로 사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합니다만 이 최명길이라고 하는 분이 대충 최대로 쳐서 50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당시 조선 인구가 아마 1000만이 채 되지 않았을 텐데 그 1000만이 되지 않는 나라에서 진짜 50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포로들을 청군은 예외 없이 다 심양으로 연행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한갑이라는 사람이 쓴 병자록이라는 책에 보면 대체로 조선 포로들을 남녀 성별로 나눠가지고 20명을 한 줄로 세워놓고 목에다가 이렇게 돼지꼬리 형식으로 연결을 해서 20명을 한 단위로 해서 심양까지 끌고 가는 게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 20명 단위로 끌려가던 이 포로들이 겪어야 했던 시간은 바로 겨울이었고 그 겨울에 이들에게 따뜻한 잠자리가 주어질 리 없었고 식사나 위생 상태가 얼마나 열악했을지는 우리가 안 봐도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포로들 상당수는 끌려가는 도중에 동사하거나 굶어 죽거나 혹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청군에게 맞아 죽거나 하는 비극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양까지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을 잡아온 청군이나 혹은 딴 사람에게 매매되어서 바로 노비로 살아가게 되죠. 자, 1637년 여름철부터 심양에서 조선인 포로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러시를 이룹니다. 정치 기록에 보면 많은 날은 하루에 1000명 정도씩 조선 포로가 심양에서 탈출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포로들은 심양을 떠나서 조선을 향할 때 기본적으로 만주 벌판을 걸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주로 숲속에 숨어서 몸을 은신해 있다가 밤에만 주로 걷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누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줄 것도 아니고 또 적절한 보호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대부분이 굶어서 아사하거나 심지어는 짐승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자, 심양에서 압록강까지 오는데도 한 200km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더 비극적인 일은 이 사람들이 압록강변에 도달했을 때 벌어지죠. 뭐 요즘은 그 관련 소식이 상당히 뜸합니다만 왜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널 때 겪었던 여러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병자호란 당시에 조선인 포로들에게도 이 압록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과 원이 맺힌 그런 물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태종이 인조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망쳐 오는 포로는 도로 붙잡아서 우리한테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 압록강변 조선 측 강변에는 도망쳐 오는 조선인 포로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강변까지만 가면 살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자국에서 못 건너게 막는 상황을 맞으니까 사실 얼마나 서운하고 기분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입국이 좌절된 포로들은 거의 자포자기적 행동을 하죠. 무조건 강 상류로 올라가서 수심이 좀 얕은 곳을 찾아보던가 아니면 감시가 덜한 곳을 찾습니다. 근데 막상 어디에도 감시가 덜한 곳도 드물고 수심이 얕은 곳도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강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건너려다가 익사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계속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도로 청나라 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조국의 행태에 실망해서 강물에 그냥 몸을 던지거나 나무에 목을 매서 죽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1637년 여름철부터 이 압록강 지역을 답사하고 온 중앙조정의 어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강변에 조선인 도망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백골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그리고 그들이 벗어놓은 옷가지나 신발도 무지하게 많이 있다. 이 불쌍하고 참혹한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끔찍하고 비극적인 얘기라서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그러나 우리가 사실 자체는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가장 끔찍한 사례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조선 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입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 계속 있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심양으로 도로 돌아오는 탈출 시도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도로 돌아온 이들 포로들에게는 청나라의 형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당시 청나라의 규정에 따르면 노비가 도망쳤다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죽이지는 않는데 발 뒤꿈치를 도끼로 자르게 돼 있습니다. 이 심양장계라는 책에 보면 바로 탈출을 시도했다가 도로 돌아온 조선인 포로가 발 뒤꿈치를 잘려서 지금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실제로 나옵니다. 자, 옛날이나 현대사회에서나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비극에 휘말리는 사람들은 노약자들이나 여자들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서울과 경기도, 강화도 일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여인들이 청군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이 강화도가 함락되던 날의 기록에 따르면 강화도로 피난 갔던 양반 집안의 여자들이 갑자기 강을 건너서 상륙해온 청군의 능욕을 피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목을 매거나 일제히 바다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 자체가 대단히 처절합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바다에 뛰어들었냐 하면 그 여자들이 갖고 있던 머리 수건이 바닷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그게 마치 꽃잎처럼 보였다. 이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처참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붙잡은 여자들을 청군은 심양으로 끌고 가면서 이 여자들을 자기의 첩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끔찍한 일은 이 청군 장수들 중에서 일부 녀석들이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부하 녀석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첩보다 예쁜 여자를 데리고 있으면 강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상품이 되는 거죠. 더 끔찍한 비극은 이들이 심양에 도착했을 때 벌어집니다. 자, 청군 장수들의 10명 중에 7, 8명은 다 유부남들이죠. 유부남이라고 하면 만주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의 본처가 있겠죠. 예,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2달 내지 3달 만에 조선 원정에서 돌아왔는데 자기보다 훨씬 예쁜 여자를 2, 3명씩 데리고 와서는 같은 집에 산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질투심을 못 이긴 청군의 본처들이 그 질투심을 누구한테 다 전가하냐면 조선인 첩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청나라 기록에 나올 정도로 아주 쇼킹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만주족 본처가 조선인 여자에게 끓는 물을 퍼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여자 얼굴을 망가뜨려야 내 남편의 마음이 나한테 돌아온다 이거예요. 자, 이 소식이 청나라 황제 귀에까지 들어갔고 청나라 황제가 결국 신하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첩들에게 그런 극악한 행위를 일삼는 본처들은 남편이 죽는 즉시 땅에다가 파묻어버려라. 즉 순장해버려라. 이런 포고령을 내릴 정도로 청나라에서도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문화유산을 해설하고 있는 지금 오정택이라고 합니다. 네. 그 선생님 말씀 중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분들이 그 탈출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었고 그렇게 지금 그 많이 그 들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환향녀 네, 또는 환양년 이라는 그런 그 여성들은 청나라에서 풀어준 건지 아니면은 몇 명의 그 탈출해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건지 실제 그런 있었는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환향녀라고 하는 말을 대체로 써왔고 그리고 이제 민간 어원설 비슷하게 해서 환향녀, 즉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고 하는 한자에서 이 여성들을 가리키는 비속어로 환양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이 병자호란 관련해서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왕조 실록이나 승조원이기를 비롯해서 어떤 자료에도 환양녀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환양이란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꽃화자에다가 이 계집낭자, 이게 이제 명종 때 이후 선조 때 명군이 참전하면서 이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 몸 파는 여자, 또 명군에게 접촉하는 여자, 이걸로 이제 화낭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환양년이라는 말은 왜 생겼을까? 이건 저는 약간의 그 상상을 가미해서 제가 추정컨대는 이렇습니다. 왜 지금도 무슨 신상녀, 뭐 된장녀, 뭐 이런 말을 사람들이 조어를 해서 어떤 특정한 부류의 그 여성들을 약간은 좀 안 좋게 보는 말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그 남성 중심주의가 팽배했던 유교 사회에서 일단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청나라로 끌려간 거는 여성들의 허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런 잘못 없이 심지어는 남자들의 잘못 때문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 자체가 허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환양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여자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저는 만들어낸 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케이스로 돌아오는가?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여성들의 경우는 돌아온 사람의 거의 99% 가까이는 그 가족들이 가서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온 속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돈을 치르고 데리고 왔다. 이 속환이란 말은 왕조실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은 속환한 여자들이고 아마 거의 가물에 콩나듯이 진짜 확률이 낮은 것이
바로 여성들 가운데 탈출해온 여자들. 아무래도 여성들이 그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게 남성들보다 떨어지니까 이 도망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돌아온 여성의 대부분은 바로 이 몸값을 치르고 돌아온 양반가나 또 꽤 돈이 많은 집안의 여자들이고, 그 환양년이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양녀라고 하는 말은 지금 기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고, 오히려 속환녀 정도 아니면 그냥 따옴표를 치고 귀환 여성 정도로 써주는 게 오히려 그 당시에 그 고통을 겪었던 이 조상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에 여러분 지도가 있습니다만, 한반도 지도를 보시면 정면에 중국 대륙이 있고 바로 배후에 일본 열도가 있는데, 이렇게 대륙과 해양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에서 지난 500년 동안 조선왕조의 역사를 대충 국제적 시각으로 살펴보면 일종의 법칙성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반도 주변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강대국의 힘이 점점 빠지고, 그 언저리에서 새로운 신흥강국이 등장해서 힘이 빠져가고 있는 강대국에게 도전하는 상황을 맞게 되면 한반도는 거의 예외 없이 전쟁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 역시 기존의 강대국인 명나라가 쇠퇴하고 신흥강국인 청나라가 떠올라서 그 쇠퇴하는 명나라에게 도전하는 과정에서 조선이 피해를 입었던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병자호란 말고도 이런 사례가 조선시대에 그러면 언제 있었는가? 자, 크게 4차례를 들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14세기 후반입니다. 정확히 여러분 1368년에 중국 대륙에서 원나라가 사라지고 한족의 명나라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바로 그게 원명교체입니다. 이런 양자의 대결 구도 속에서 강남 지방에서 일어났던 한족 농민 반란군이 홍건적이라고 있었어요. 한족 출신의 홍건적 가운데 관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이끄는 홍건적의 일대가 강남을 탈출해서 만주를 거쳐가지고 고려로 침략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1361년에 있었던 홍건적의 침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홍건적이 왜 쳐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홍건적이 쳐들어왔다라는 사실만 나와 있지, 홍건적이 갑자기 어떤 연유로 고려에 쳐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어요. 바로 홍건적의 침략은 거시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대륙에서 벌어진 패권 교체, 즉 몽골족의 원에서 한족의 명으로 교체되는 과정의 여파가 한반도로 뻗쳐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사건은 뭐냐? 여러분, 16세기 중반 후반에 바로 한반도 등쪽에 있는 일본 열도에서 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이 점차 통일의 국면으로 가게 되고, 그 와중에 잘 아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자가 일본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 일본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이전보다 상당히 확 커지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지금 동아시아의 패권국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명나라하고 한판 붙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1587년에 대마도를 정복한 다음에 조선의 대마도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우리가 명나라로 쳐들어갈 테니 조선 너희가 앞잡이 길잡이 노릇을 해라, 이렇게
조선을 협박합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미 국초부터 명나라를 상국으로 섬겼고 명예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요구를 일축해버렸죠.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격분했던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으로 쳐들어왔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임진왜란이죠.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7년 전쟁은 단순한 일본의 조선 침략이 아니라 바로 일본의 전반적인 국가적 역량이 커지면서 기존의 패권국 명나라에게 도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는데 그 불똥은 가장 먼저 조선으로 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임진왜란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명나라 군대가 일본하고 싸우는 동안에 청나라의 주도 세력, 이른바 누르하치가 중국의 동북 지방에서 서서히 세력을 키워서 결국 나중에 그 청나라가 명에게 도전했고 그 청과 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두 강국과 신흥강국 사이의 대결 구도 속에서 조선이 침략을 당했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병자호란이었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사건은 뭐였냐?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정확히 7년이 있다가 1644년에 명나라가 농민반란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북경을 접수해서 중원의 패권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청나라는 동아시아의 넘버원 국가였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양 세력들이 서서히 아시아 쪽으로 밀려오기 시작을 하죠. 이걸 조금 유식하게 서세동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세동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산업혁명의 성공에서 새로운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찾아 나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이 청나라와 한판 붙었던 사건이 뭐냐면 1840년대에 유명한 아편전쟁이라고 있었죠. 그 아편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영국이 이기죠. 아편전쟁 이후에 서구를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이른바 근대화에 매진했던 일본이 아편전쟁이 일어난 약 50년 뒤인 1894년의 청일전쟁에서는 청나라와 싸워서 일본이 이깁니다. 이게 아시아에서 일어난 또 다른 충격이었죠. 자, 청나라가 영국에게 깨진 것도 충격이었는데 동아시아의 넘버원 국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청나라가 다시 동아시아의 변방 국가인 일본에게 깨졌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청나라가 일본에게 깨졌다라고 하는 그 충격보다 우리의 입장에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그 청과 일본이 싸우는 청일전쟁조차 한반도를 그냥 비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일전쟁은 바로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충청도 아산, 그리고 성환, 그리고 경기도 평택 일대에서 불이 붙기 시작해서 서울을 핥히고 평양을 거쳐서 만주로 확산되어 간 거죠. 1894년 19세기 후반에 청일전쟁조차 한반도는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청일전쟁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무기나 여타 전반적인 것들이 근대화가 되었는데 청나라도 양무운동으로 무기 수준은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을 텐데 왜 패배한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학생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 1894년 청일전쟁이 벌어질 당시에 이 해군력에 있어서는 청나라가 일본에게 밀린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당시 청나라는 주력 전함으로
이 정원, 진원이라고 하는 이 독일 조선소에서 만든 두 척의 7,000톤짜리 순양함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일본 해군의 기함은 대략 4,300톤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군력은 오히려 청나라가 더 우세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7,000톤짜리의 거대한 순양함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싸움이 벌어지던 당일날 이 정원과 진원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배의 주포, 가장 큰 대포에 사용할 수 있는 포탄이 2배 모두 합쳐서 3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원에 2발, 진원에 1발. 그니 만약에 여러분이 진원의 함장이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 포탄을 1발밖에 없는데 이걸 쏴서 적함을 맞히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게 만약에 빗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쏠 포탄도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당시 그 북양함대라고 하는 청나라 함대를 사실상 운영했던 인물은 한족 정치인 이홍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일설에 따르면 이 이홍장이 따로 편성해 놨던 해군 예산을 청나라의 실권자였던 만주족 서태후라고 하는 사람이 몽땅 다 전용을 해서 지금 북경에 유명한 이화원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투입을 해서 정작 해군이 껍데기는 멀쩡했는데 사실상 속이 비어있는 상태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 자체는 이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이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중앙 집권제에 입각한 어떤 군대 편성이 이루어진 데 비해서 이 청나라의 경우는 사실상 만주족하고 한족이라고 하는 이 두 종족 사이의 민족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쟁 자체의 운영이나 이 작전 상황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에게 패배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보통 제가 기존에 공부를 했던 그런 학설인데, 학생의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G2 시대라고 하는 얘기를 사용하고 있죠. G2라는 말은 그룹 오브 투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이 이제 거의 초강대국의 반열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오바마 시진핑 회담에서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뭔 얘기까지 했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은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자,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미래학자들의 예측하는 만큼 현실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죠. 이 미국이나 중국 두 나라 모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패권 교체의 조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 500년 동안의 4개의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놓고 보면 결코 밝은 미래만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남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한반도의 비극은 500년 동안의 4차례 사례로 놓고 봤을 때 항상 결론이 명확합니다. 강대국들이 패권 경쟁을 할 때 어느 두 나라, 즉 둘 중에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비극으로 내몰리게 되면 한반도는 백발백중 전쟁에 휘말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 명에서 청으로 넘어가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이 미중 패권 교체를 운운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들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려서 그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로 내몰리지 말아야 되고, 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상당한 정도의 역량과 그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병자호란이란 전쟁을 그 출발부터 결과까지 한번 세세하게 따져보는 것은 역사를 단순한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그리고 미래에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그 무엇이란 차원에서 아주 재음미할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병자호란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00명 정도만 되는 여진족을 통합시키거나 단결시킬 수 있다면 그 어떤 나라도 여진족을 못 당해낸다라고 하는 얘기죠. 대마도하고 무역을 재개하고 우리하고의 국교도 재개해라. 조선의 임진왜란 당시에 군대를 보내서 참전하는 바람에 누르와 지가 어부지리 얻었다. 조선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가서 일본군을 쓸어버리겠다. 일본으로부터 위협받죠. 만주족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죠. 거기에 은혜를 갚으라는 명나라의 최근까지 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과 누르와치 그리고 그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누르와치와 선조대 광해군대의 조선